북한이 끈질기게 남북 군사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과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 분괴론에 불씨를 지폈는데 궁지에 몰린 북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권도전 의지를 내비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재와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반기문 브랜드로 다른 대권 주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대화와 인도적 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반 총장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은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세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한국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나 정책에는 좀 어긋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으로서는 일단은 그런 말을 할 그런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에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유엔의 대북 제재인 2270호가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 구체적으로 이제 이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궁지에 물린 쥐는 고양이의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믿고 있던 세계 유일의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마저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 선박의 중국 내 입항 금지, 기항 금지 거기에 곁들여서 중국 은행의 송금 금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러시아 또 스위스, 유럽연합 이 세계 각국 특히 이른바 친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마저 이렇게 이 대북 제재 이행 실천에 이 본격 가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할 때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몰게 되면은 안 그래도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 막가파식이고 나이도 어리고 즉흥적이고 하는 사람이 또 세계 평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또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저는 그렇게 한 거지 무슨 통일 대통령이니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그 위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안 소장님 그러면서 반 총장이 또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게 뉴욕 채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지난해 북한 방문 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방북을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아마 반기문 총장님은 자기 임기 내에 평양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집념을 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그 유엔 본부 앞에 북한 또 대표부도 코앞에 있고 거기서 아마 그 끊임없이 뭔가 가늘은 선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꼭 한번 와달라든지 또 한번 가겠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말에 한번 갈래다가 참 유엔의 그 수장이 갑자기 북한이 중단함으로써 어떻게 좀 희롱당하는 수모를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서 아마 유엔의 존재를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평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정은은 지금 북한에 찾아온 뭐 2년 전에 이제 몽골 대통령이 왔을 때도 만나주지를 못했고 현재도 또 지금 베이징을 방문해서 뭐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 위한 노력을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혹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마 반 총장께서 얼마 안 남았지만 임기 중에 북한을 방문한다면은 김정은과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는 데는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반 총장이 아무런 뭐 비핵화나 이런 문제에서 진도를 보지 못하고 성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와인잔이나 부딪히고 돌아온다면 이것 역시 또 체면을 구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사전 교감 반기문 총장이 평양에 갔을 때 얻어올 수 있는 어떤 열매 또 북한이 쥐어줄 수 있는 선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짧은 기간에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만약에 정말 성사가 된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반기문 총장이 평양에 가기만 한다면은 과거 뭐 김일성도 카터 전 대통령이지만 카터 갔을 때 무조건 만나줬고 그래서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세계 무대로 나가기 위한 어떤 그 정상과의 회담을 상당히 그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기문 총장 정도면은 뭐 외국의 어떤 국가 수반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 찾아온 귀빈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아젠다들이 또 형성이 될 때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마주 앉아서 독담이나 나누는 식의 또 면담이라면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색 국면 속에서 어떤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강한 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평화 공세, 대화 공세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 총장의 방북을 북한이 오히려 돌파구로 역이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던데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돌파구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김정은 체제로서는 분명히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권 5년째에 접어들었고 얼마 전에 당 대회에서 무려 9개의 직함을 가진 네.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외형적으로는 이 최고 지도자지만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집권 5년이 되도록 세계 정상회담 한 번 200개 국가 중에서 단 한 국가와 정상회담도 하지 못했다는 거. 네. 이것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 반기문 총장이 만약 북한을 방문을 해서 김정은과 뭐 회담을 하든 조금 아까 뭐 덕담 수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뭐 돌파구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로서는 특히 이제 국민들을 네. 자기네들 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김정은이가 위대하니까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려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또 역선전을 하겠죠.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젠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하는데 이 사무총장의 임기가 이제 불과 뭐 한 7, 8개월, 한 6개월 남았나요? 네. 벌써 6월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가는 게 이로운 거냐 아니면 해로운 거냐.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북한 측으로서는 더 선호하고 있고 이 반 총장 측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지 않겠는가. 이해득실 면을 고려를 해서 아무튼 반 총장이 방북을 한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북한으로서는 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외딴 섬이라든가 외톨이, 독불장군 같은 그런 위상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만약에 어젠다만 맞다면 북한으로서는 반 총장의 북한 방문을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로군요.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오면 올수록 좋은 거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한 포럼에서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 평화 공세 속에서 도발 카드, 뭐 북한이 그동안 그런 카드를 많이 써오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분석인지 의아한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북한은 아직도 그 5차 핵실험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시점이 이제 6.25가 있는 뭐 6월 달이라든지 뭐 7.27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전승기념, 휴전협정 기념일이죠. 이 타이밍에 과연 할 것인지 그렇다면 아마 그 전에 이 반 총장님의 평양 방문은 생각도 할 수 없죠. 그 직후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서 계속 군사회담을 하자, 뭐 대화 공세를 지금 펴고 있는 것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들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핵 보유 국가로서 너네들하고 상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반 총장님이 가신다면 그 7월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에 갈 수 있겠는가? 또 유엔의 제재가 지금 막 아까 강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막 시작되려는 찰나인데 그걸 또 다시 재점화하는 5차 핵실험이 진행됐다. 그러면 과연 반 총장님이 북한에 가서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또 좀 아주 그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 핵보유 국가로서 올해 안에 이 5차 핵실험을 해서 핵을 보유하느냐 하는 문제, 또 반 총장을 불러들여서 뭔가 나름대로 국제사회로 나가는 탈출구나 분수령을 만드느냐 이런 계산은 있겠죠.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재가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쉽게 핵실험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6, 7월에 포기한다면은 또 반기문 총장이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성숙된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도발 카드는 조금 유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도발을 한다면 고립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서도 짚어주셨듯이 지금 김정은은 뭐 셀프 대관식까지 하고 최고 지도자로 올라섰지만 집권 5년 동안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방문이 가장 큰 희망사항일 것 같은데요. 김정은의 방중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방중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네. 우리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 시진핑 국가주석 차원에서 우리가 조망을 해야지 자꾸 포인트를 김정은에다 맞추다 보면은 예측이 잘못 나갈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일단 시진핑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이해득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은 유엔 차원이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대북 제재가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제재의 효율성 여부가 높고 낮아지는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시진핑이 이 시점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과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조망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나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처럼 네. 제가 자꾸 말씀 중에 속담을 많이 원용을 하는데 그래야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목말라 하고 애타게 바라고 있지만 과연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기가 어렵겠죠. 시진핑 주석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대북 제재,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대북 제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중국의 위상은 WTO 국가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예측 또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진핑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교두보 역할을 누가 하겠는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중국 정순절에 특사로 파견됐던 최룡해 그리고 개혁 성향이 좀 강하다고 평가가 되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대미통인 이제 이용호 외무상보다도 이 최용해나 이번에 박봉주가 상당히 그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들어갔고 권력의 지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최용해라는 사람은 뭐 소위 중국의 그 전통적인 항일의 전통에 의한 혁명 전통에서 이제 어떤 동지족 관계 선대들의 아버지에 의해서 말이죠 이런 게 형성돼 있고 뭐 최용해는 이미 2번씩이나 특사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전승절 특사도 갔었고 그 전에도 한번 특사로 갔다가 좀 시진핑한테 좀 모욕을 당했지만 어쨌든 그 낯두꺼운 얼굴로 가서 중국에 가서 잘 그 뭔가 좀 교섭할 만한 능력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그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통들은 북한이 지금 김정은의 방중을 최소한 10월 그 건국절 중국의 건국절에 맞춰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물론 그렇다면 북한은 아예 5차 핵실험은 접어야 되겠죠. 5차 핵실험을 하면서 베이징 방문을 생각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당면하게 이제 반기문 총장이 평양에 가는 문제 또 김정은이 앞으로 향후 이제 베이징을 방문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북한 외교에 지금 가장 그 갈급한 사항이라면은 아마 두 개를 계산할 때 다 핵실험은 접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은 그리고 또 그 두 가지 중에서 아마 우선은 그래도 김정은으로서는 베이징을 가서 중국과 만나고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아는 게 아니라 말씀한 그 저 박봉주 내각 총리 이게 시장 사회주의자 중국의 개혁 개방 모델을 가장 선호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번에 다 중용을 하고 한 걸 보면은 또 북한이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이라는 말을 안 쓰고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쓴 것도 뭔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북한의 지금 고갈되고 있는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때 아마
그 두 사람의 역할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으로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할 것 같은데 틀어진 관계 언제 또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붕괴론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붕괴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저도 그걸 듣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근거가 뭐냐라고 봤더니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핸드폰의 스마트폰의 확산 보급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또 SNS라든가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됐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곧 2, 3년 내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령관 임기 중에는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건방진 말씀 같지만 북한 문제를 한 3, 40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북한 체제라는 것은 물론 붕괴가 될 수 있겠죠. 아무리 굳건한 권력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붕괴 가능성, 물론 언젠가는 붕괴가 되겠죠. 또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요망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냉철하게 북한 체제를 갖다가 분석해 볼 때 첫 번째로는 붕괴가 되지,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 붕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붕괴는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갈 것 같은데 그전에 붕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논구는 첫 번째로는 우리와 같이 정치적 민주화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집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대체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세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 권력 핵심층에서 뭐 정변이라든가 쿠데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북한에는 전혀 뭐 우리 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물론 그 제가 등문한 바에 의하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도 김정은이 만날 때는 호위사령부에서 다 검색을 하고 무기 소지하지 못하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암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거로 보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체 세력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북한이 각종 감시 통제 장치를 갖다 이중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권력층 내부에도 일거수일투족을 하루 24시간 연중 계속 감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모반의 조짐, 조그마한 불만의 싹이라도 보이면 뿌리채 덜어내버리니까 불가능하죠. 어떤 모의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는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불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뭐 사회자께서도 운전하시죠. 운전을 하다 우리 고속도로를 쫙 달리는데 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다. 피하겠죠. 피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밟을 거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 밟는다가 차가 그냥 쓰질 않죠. 차가 달려왔던 가속도가 있으니까 쭉 미끄러지면서 몇 미터 갈 거 아니겠습니까? 10m 내지 15m 가도. 그래서 그런 그 북한 체제의 가속도를 고려할 때 제가 미니멈이 1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샤프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2, 3년 내에 붕괴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떤 북한 체제의 일면만을 보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는 붕괴가 되겠지만 근시일 내에 붕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북한 붕괴론이 또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북한의 국방위 정책국 담화 함께 보시죠.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만이 미국의 절망적인 불운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원칙적 입장은 또 미국의 최후 멸망을 알리는 정의의 뇌성이며 선군 조선의 마지막 경고이다. 미국은 섬멸의 불비락을 만장지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최후 반가리 결산의 시각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안 소장님, 미국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다라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새로 등장하는 정권에 대해서 뭔가 북미 회담을 하자.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살 길은 결국 북미 회담을 하자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자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핵보유 국가니까 미국과 정상 관계를 가지자. 거기서 이제 생존의 탈출구를 찾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저는 강 교수님의 그 붕괴론의 원칙론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북한 사회주의는 지금까지 그 관성으로만 버텨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정은로까지 이어졌지만 그 관성에 의한 지금까지 70년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붕괴론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드리면은 네. 결국 이번에 스위스까지 사실 70년대부터 김정일의 통치는 그 스위스 비밀 잔고에 의한 외화 달러를 가지고 북한을 통치해왔고 그게 역시 그 사회주의 관성이 어느 정도 결합돼서 계획경제와 장마당 경제가 결합돼 왔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SNS 발달이라든지 또 장마당 경제의 비대화는 지금 김정은 정권의 존재를 엄청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7차 당대회에 결국 김정은이 차라리 중국 공산당처럼 공산당 지배를 합리화하면서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은 계속 조여올 것이고 재정 고갈은 심각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사회주의 관성은 결국 스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북한 사회주의는 그 2, 3년 안에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조기 붕괴론에 저는 무게를 두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차제 불안정 요소들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북한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